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의 6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66회 레드에서 들려드릴 주제는 역시 또 이적시장이 또 돌아왔어요. 네. 이적시장 주제인데 특히 지금까지 레드에서 EPL 클럽들이나 선수들은 조금 언급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명철 해설위원께 이제 부탁드리기를 가급적 여태까지 좀 안 나온 선수 중에서 이름이 좀 언급이 덜 됐거나 안 된 선수 가운데에서 상당히 알토란 같은 굉장히 쏠쏠한 EPL에서 이루어진 영입을 한 5사례 정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오늘은 저도 제가 주로 중계 많이 하는 스페인 라리가에 국한시켜서 스페인 라리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적들 가운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흥미로워 보이는 이적 한 5가지,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오늘 5명의 선수들 가운데 첫 번째 픽은 누굽니까? 빅6 팀 중에 그래도 한 명을 꼽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언급이 가장 덜 된다고 생각하는 선수를 꼽아왔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왼쪽 풀백이 될 말라시아 선수입니다. 네. 말라시아 선수 공수 밸런스라든가 민첩성이라든가 전술적 지능 다 괜찮은 선수죠. 다 괜찮은 선수입니다. 일단 이 선수가 그 페이노르트에서 뛸 때 슬로트 감독의 어떤 지도를 받았을 때 보면 슬로트 감독의 전술 때문에 왼쪽에서 폭을 좀 벌리는 역할을 많이 맡았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윙어처럼 높게 전진하는 형태를 전술적으로는 말라시아 선수가 많이 가져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위치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수비가 불안한 선수였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페이노르트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고 아무래도 내려서면서도 수비적으로 좀 상대에게 맞춤 전술을 준비할 때가 많았는데 아약스의 안토니 선수를 상대할 때 또 그 밖에 공격 자원을 상대할 때 말라시아 선수가 1대1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플레이에서 이 선수의 장점을 유추할 수가 있죠. 발이 빠르고요.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태클 센스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태클 자체가 과감한데 정확도도 꽤 높다 보니까 태클을 수비 시에 영리하게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1대1에서 꽤 능숙한 수비가 나오는 선수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터나우 감독도 아약스 감독으로서 페노르트를 상대했을 때 이 선수가 아약스 공격진을 상대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좀 단단하다, 좀 공수 밸런스를 기대할 수 있는 요긴한 자원이다라고 느낌을 그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퍼포먼스는 윙처럼 높게 올라선 상태에서 드리블 능력이 출중하고 또 이 왼쪽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시니스테라라는 왼쪽 윙이 있습니다. 네. 이 시니스테라 선수가 무게중심을 굉장히 낮은 선수여서 볼 간수를 잘해주는데 그럴 때 말라시아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른바 박스를 바라보고 왼쪽에서 때리는 슈팅의 위력 또한 상당히 좋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측면 활용뿐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활용까지도 능한 선수라고 봐야죠. 물론 시니스테라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당연히 말라시아 선수가 오버래핑을 가져가서 왼쪽에서의 또 공격 지원에 나설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플레이 패턴이 다양한데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간결한 연계 능력도 지녔고 드리블을 통한 볼 운반도 능하다. 그리고 윙포워드와의 협업에 따라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나 아니면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공략까지 동선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선수라는 점은 틀림없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시니스테라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말라시아가 이제 오버래핑을 했을 때 크로스를 올렸을 때 크로스 정확도는 저는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크로스를 못 올리는 선수는 아닌데 그때그때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서 때로는 이 터치라인에 따라서 넓게 오버래핑을 하는 것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해서 슈팅을 노릴 때가 좀 더 위력적으로 느껴질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크로스의 정확도가 아쉬운 편은 아닐지언정 조금 더 빅클럽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려주는 것이 앞으로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 선수의 과제는 태클을 과감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종종 그 태클이 좀 거칠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드를 비교적 좀 많이 받는 편이라는 점은 아마 이 빅리그에서의 수비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말라시아 선수도 앞으로 이 태클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말라시아 선수인데 저는 괜찮게 보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루크쇼라는 주전 왼쪽 풀백은 있지만 쇼의 부상 빈도가 지난 시즌처럼 많은 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말라시아 선수가 기회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제 첫 번째 픽은 라리가는 제가 처음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클럽들부터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비싼 영입 오렐리앙 추아메니 선수, 레알 마드리드의 그 추아메니 선수인데요. 이 추아메니 선수는 일단 비싸기는 해요. 중앙 미드필더 내지 뭐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엄청나게 이적료 규모는 크니까 사실은 뭐 음바페 선수 못 데려오면서 너무 이 선수에게 크게 지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약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값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물론 그 중에 카세미르 선수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크카모의 구조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물러가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의 카마빈가 발베르데에다가 추아메니를 추가를 한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추카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중원을 레알 마드리드가 미래에도 향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추아메니 선수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뭐 평가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큰 장점은 카세미루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초창기에 왔을 때 플레이를 한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카세미루 선수에 비해서는 이른바 온더볼 능력 같은 게 좋아요. 추아메니 선수가. 그러니까 카세미루 선수가 요즘은 뭐 점점 향상이 됐습니다만 사실 초창기 때만 해도 카세미루를 타겟으로 압박을 들어가면은 상대팀은 볼을 좀 많이 뺏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키핑이라든가 볼 컨트롤 같은 게 약간 불안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추아메니 선수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그래도 온더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을 좀 필요 이상으로 과신하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또 전진성을 지나치게 발휘하다가 어떤 수비를 조금 비워둔다든가 하는 약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완성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추아메니의 나이를 고려하면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여겨지고 여기에 이제 추아메니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온더볼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공격 가담도 되고 세트 플레이 시의 득점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온 데다가 오른발이 메인이기는 하지만 왼발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왼발로도 이제 통렬한 슈팅을 터뜨려서 뭐 득점을 성공시키곤 하는데 그걸 보면은 거의 이 선수 양발에 좀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왼발도 만만치 않게 활용을 해서 득점포라든가 또 패싱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툴을 봤을 때는 향후에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의 한 자리를 맡기에 상당히 괜찮은 선수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장점들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는 대목들도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이 선수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는데 네. 모나코 때보단 아무래도 레알에서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보다는 아무래도 레알에서 좀 더 원볼란치 성향의 플레이를 요구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의 가장 큰 관건은 결국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이 선수가 얼마나 안정감에서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나코나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투볼란치에서 뛰다 보니까 이 선수의 위치 선정이 순간순간 어긋나더라도 파트너의 어떤 수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이 선수를 장기적으로 카세미루의 대체자로 좀 볼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선수가 원볼란치 상황에서 얼마나 수비 위치 선정에서 흐트러짐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원볼란치로서의 수비 위치 선정에서 적응이 좀 더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적응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보이고 반대로 이 부분을 능숙하게 처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추아메니는 훨씬 더 좋은 선수로 이르게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볼란치로서의 적응 여부가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추아메니 선수 입장에서는 카세미루라는 또 팀 내 튜터가 있는 셈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추아메니 선수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두 번째 픽 이명철 위원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지난 시즌 강등권 싸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에버튼에서 꼽았습니다. 타코스키를 FA로 영입했는데요. 네.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검증됐던 센터백을 FA로 데려왔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영입이라고 보이고 에버튼의 특수한 상황을 역시 고려해야 되는 영입입니다. 에버튼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센터백진이 거의 비슷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센터백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팀은 정말 주전 라인이 확고해서 오히려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계속 조직력이 향상되고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케이스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주전급이 불안한데도 별다른 보강이 없이 그리고 나름대로 경쟁을 할 만한 자원이 여러 포지션의 멀티 백업을 소화하면서 센터백진의 경쟁력 자체가 애매하게 시즌 내내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안 좋은 경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에버튼은 조금 후자 쪽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보통 이제 에버튼이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센터백진의 주전으로 운용하는 선수들은 예리미나와 마이클 킨 선수입니다. 네. 근데
예리미나는 정말 좋은 어떤 제공권과 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발이 좀 느린 편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잔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리미나는 시즌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거의 부상으로 좀 빠진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마이클 킨의 경우는 이 선수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시즌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네. 안첼로티와 함께 했던 시즌 때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역시 안첼로티 감독 그 경험 많은 감독의 아래에서 이 선수의 수비력도 좀 향상이 되는구나 라고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막상 안첼로티가 떠나고 지난 시즌 딱 봤을 때는 시즌 내내 폼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이클 킨, 베니테즈 감독, 램파드 감독 이걸 떠나서 그냥 마이클 킨의 개인 폼 자체가 너무 좀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개인의 수비 실수가 너무 많았고 위치 선정이나 뒷공간 허용에 있어서도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마이클 킨은 주전 수비수를 우리가 계속 믿고 보기에는 불안함이 매우 많았던 지난 시즌이었었고요. 에버튼의 아카데미 출신으로 그래도 앞으로 수비에서의 성장이 기대됐던 멀티 포지션 능력이 홀게이트 선수는 지난 시즌 평가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네.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부족했고, 홀게이트가 사실 그동안 신체 능력으로 수비를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영리함을 바탕으로 수비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은 영리함에서 나왔던 그 수비 판단이 매우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 능력의 아쉬운 부분들이 오히려 좀 보였던 그러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홀게이트도 불안했던 시즌이었고, 여기에 고드프리 선수는 발이 빠른 선수고 나름대로 수비에서의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이 선수는 일단 좌우 풀백의 대체자, 그러니까 좌우 풀백 자리의 선수들도 콜먼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즌 중에 이적을 했지만 리카디뉴라든지 아니면 미콜렌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주전 자리를 쭉 유지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빈자리를 고드프리 선수가 대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센터백보다는 풀백으로 뛸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고드프리 선수도 중간중간 보여줬던 좀 거친 수비 때문에 카드라든지 등등의 이슈들이 아무래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결국 에버튼의 센터백진을 총 정리해보면 어린 자원인 브랜스웨이트까지 고려를 했을 때 네. 믿고 쓸 수 있는 주전급 센터백은 분명 한 명 이상은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됐거든요. 조합이 잘 안 나왔죠, 지난 시즌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철강왕 선수가 한 명 정도는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타코스키 선수를 데려온 건 이 딱 에버튼이 필요로 했던 프로필의 센터백에 매우 걸맞은 선수가 좀 아닌가 싶고요. 타코스키라는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번니라는 팀 생각하면 다들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번니는 아쉽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챔피언십으로 이제 강등이 됐는데, 타코스키는 롱패스를 굉장히 잘 뿌리는 선수고요. 발밑도 꽤 뛰어납니다. 그래서 벤미와 타코스키를 이렇게 봤을 때 주로 타코스키 쪽에서 양질의 롱패스가 나가고 혹은 측면으로의 전환 패스가 나갈 때가 많았고요. 종종 본인이 볼을 잘 다루다 보니까 드리블을 치는 모습들도 보여줄 때가 있었죠. 그래서 타코스키의 경우는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프랭키 램파드 감독의 어떤 그 전술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추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발은 좀 느린 편이고 때때로 거친 수비가 나오는 단점은 있지만 공중볼이 매우 탁월한 선수고 피지컬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위치 선정도 좋고 상대 공격수에 대한 대인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질을 보여준 선수예요. 번니에서는 그런 수비를 바탕으로 단단한 어떤 수비력을 그대로 보여줬던 선수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무조건 기대하라고 얘기 드리기 좀 애매한 이유가 하나의 변수를 좀 꼽고 싶은 게 있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아무래도 라인을 올리는 팀이고, 에버튼도 팀 순위나 성향상 아무래도 타코스키의 전 소속팀이었던 번니보다는 평균적으로 라인을 높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타코스키의 단점은 아무래도 느린 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번니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뒷공간을 잘 커버하는 수비 상황이 타코스키 개인에게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타코스키가 이전에는 신체 능력을 활용한 수비에서 단단함을 보여줬는데, 과연 에버튼에서 뒷공간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다소 올라간 라인에서 번니 때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줄지는 지켜볼 여지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라인 자체가 올라간 팀에서는 좀 더 느린 발의 단점보다는 좀 더 빠른 발의 장점을 가진 선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타코스키가 그 부분에서 조금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 에버튼의 센터백 조합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코스키랑 부상만 없다면 저는 예리미나가 가장 맞는 프로필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피지컬은 네. 뭐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신 발이 좀 느리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고려한다면 고드프리가 또 센터백의 파트너로 서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콜먼 쪽은 사실 좀 주전으로서 보기엔 이제 콜먼의 신체 저하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패터슨이라는 어린 선수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에버튼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왼쪽의 경우는 결국 이제 시즌 중반에 영입됐던 미콜렌코가 갈수록 적응된 모습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고드프리가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풀백으로 뛰어야 될 부담은 좀 덜어놓을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고드프리가 타코스키와 같이 뛰면서 빠른 발이 필요로 할 때는 고드프리, 그리고 피지컬을 통한 수비에서는 타코스키가 역할을 해준다면 센터백 조합으로는 오히려 이 조합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코우스키와 미나 네. 혹은 타코우스키와 고드프리. 그렇죠. 네. 저의 두 번째 픽은
바르셀로나로 영입된 AC 밀란으로부터 프랑크 케시에 선수. 네, 그러니까 추아메니 선수처럼 이제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이제 케시에 선수의 롤은 어떻게 보면 추아메니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전진적일 수 있고 조금 더 박스 투 박스 형태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사실 바르셀로나의 어떤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려해 볼 때는 이 캐시에 같은 스타일이 과연 바르셀로나와 잘 어울릴까? 일단 이 질문부터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세이두 케이타 선수라든가 파울리뉴 선수, 아르투로 비달 같은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전통과 약간 좀 다른 유형인데 쏠쏠하게 굉장히 잘 활용이 됐거든요. 저는 이 캐시에 선수도 바르셀로나와 약간 덜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차비 감독이 어떻게 이 선수의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주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 선수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충성도라든가 뭐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밀란 팬들을 좀 실망시켰던 기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만능형 스타일에 가깝다. 제대로 정말 집중해서 자신의 주어진 전술적 롤을 잘 숙지하고 역할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사실 피지컬 있는 선수도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 피지컬, 체력 그런 거 좋죠. 그리고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 전술과 어떻게 맞출지는 이제 훈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도 그 온더볼 능력이 있거든요. 네. 발재간이라든가 키핑 또 심지어 이제 드리블 치고 막 전진해서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유가 돼 있고 여기에 전문 키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오른발 킥 능력이 좋죠. 실제로 뭐 페널티킥 이런 성공률도 높은 선수이고 또 오른발을 통한 어떤 롱패스도 상당히 시원하게 또 뿌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툴을 잘 갖췄고 여기에 추아메니 선수만큼은 조금 아닐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캐시에 선수도 왼발도 곧잘 써요. 그래서 왼발로도 역시 통렬한 슈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약간 이질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입을 저는 잘 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밀란 팬분들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영입일 거고 괜찮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잘만 활용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 자원의 성향과는 매우 다른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 자원과 다른 유형의 선수가 필요로 하고 이런 선수들이 융화가 되면서 저는 팀으로서의 어떤 조직력, 상대의 맞춤 대응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응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측면이 아예 없는 선수라면 모르겠는데 기술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이 선택은 아주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세 번째 선수 듣겠습니다. 네, 승격팀 풀럼이 주앙 팔리냐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얼굴이죠. 그러니까요. 저 프리미어리그가 돈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데려오는 선수들이 진짜 단순히 승격팀이 아니고 프리미어리그 기존 순위에 있어서 윗순위에 있는 팀으로 이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팔리냐는 실제로 이제 울버햄튼 링크도 있었는데 결국 울버햄튼과는 최종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고 풀럼으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풀럼의 감독은 이제 이전에 헐시티, 왓포드 그리고 에버튼의 감독을 하기도 했었던 마르코 실바 감독. 마르코 실바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팀을 좀 운영을 하는 편이죠. 근데 풀럼 역시도 마찬가지로 승격팀이고 챔피언십 때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올라온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팀들은 노리치 시티도 그랬고 그 이전에 승격을 했을 때 풀럼도 그랬지만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챔피언십에서는 그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역시 보다 더 밸런스를 요구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앙 팔리냐가 역시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매우 많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앙 팔리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적료를 말씀드리면 1,900만 파운드로 289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옵션에 따라서는 300억 원을 조금 더 넘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스포르팅 리스본이 팔리냐를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누네스와 우가르테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을 통해서 주전 듀오로 좀 떠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팔리냐 선수가 당연히 미드필더의 주전이긴 했었지만 스포르팅 입장에서도 특히 우가르테 선수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팔리냐는 원래부터 이적을 좀 원하고 있었고 스포르팅의 1군 중원도 우가르테의 어떤 성장으로 훨씬 더 운용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팔리냐 선수는 이번 여름에 스포르팅도 좀 여유롭게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도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서 팔리냐가 원하는 대로 빅리그로의 진출을 좀 도모시킬 수가 있었고요. 팔리냐는 활동량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유로와 같은 혹은 뭐 월드컵 예선과 같은 대회에서 포르투갈 대표팀 경기를 볼 때도 느껴지는 특징이지만 태클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좀 근데 약간 거친 면도 있지 않아요? 사실 거칠어요. 네, 그거는 미리 좀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맨시티 팬분들은 유로 때 그 포르투갈 벨기에 경기에서 아유 그 저 더브라이너 선수. 그 팔리냐의 더브라이너에 대한 그런 태클은 사실 좀 반복해서 나오면 안 되는 태클이거든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만나게 됐네요. 맞아요. 이제 약간 이 악연이 또 한번 이제 제외를 하게 되고 어쨌든 팔리냐 선수가 태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좀 위험하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 선수를 아군으로 주게 되는 팀의 입장에서는 꽤 시원한 태클이 나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탯상으로 통계상으로 봤을 때 태클 성공률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태클을 과감하게 하고 무조건 질 나쁜 태클이 나오는 건 아니다. 틀림없이 수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선수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키가 굉장히 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상대와의 경합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활동량도 많고 태클 범위도 넓고 그리고 태클의 성공률도 괜찮다는 부분은 분명 우리가 높게 살 만한 좀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잉글랜드 리그가 좋아할 타입의 선수예요. 네, 그건 틀림없어요. 잉글랜드 팬들은 여전히 현지에서 선수들한테 무조건 태클에 태클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데 팬들이 되게 좋아할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패스를 그래도 준수하게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거칠면서도 좀 볼을 그래도 나름대로 다룰 줄 아는 선수여서 빌드업에 있어서도 팔리냐 선수는 패스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대신에 이 선수의 단점을 이제 꼽자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드렸던 거친 부분에서 나오는 카드에 대한 리스크고 두 번째는 발이 느린 편입니다. 발이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선수를 상대할 때 좀 늦게 태클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카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패스는 준수하게 뿌리는 편인데 탈압박은 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볼을 이쁘게 다루는 유형인지까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은 좀 변수가 있다는 부분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리냐 선수가 원볼란치에서는 좀 불안한 선수가 될 거라고 나름 좀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풀럼이 수비형 미드필더는 항상 2명 정도로 짝을 이뤄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마 팔리냐 선수는 챔피언십에서도 아주 든든하게 수비를 해줬던 리드 선수가 파트너로 좀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팔리냐 선수보다 좀 더 왼발로서의 배급 능력이 훌륭한 케어니 선수가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팔리냐 선수가 나름 투볼란치를 서는 팀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그동안의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승격팀 풀럼 입장에서 꽤 기대해볼 만한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이제 세 번째 초이스는요. 프랑스 리그 앙제로부터 소시에다드로 이동을 한 2004년생이니까 꽤 어린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의 이름이 국내에서 모하메드 알리초라고 많이 표기가 되는데 제가 또 외국의 동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봤죠. 네. 근데 이제 프랑스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국적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사실은. 잉글랜드에서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잉글랜드 그리고 부모님 따라가면은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뭐 굉장히 다양한 국적이 가능한데 어쨌든 프랑스 선수인데 그 현지에서 제가 알리 쇼라고 발음하는 걸 들었고 그 아마 CH가 쇼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모하메드 알리 쇼 선수. 네. 요 선수는 소시에다드만 노렸던 게 아니고 마르세유도 노렸었고 같은 라리가의 레알 베티스도 상당한 관심을 계속 표명을 했었는데 소시에다드가 이제 영입의 최종 승자가 됐는데 일단 왼발을 잘 쓰는 선수로서 드리블 재간이 아주 출중합니다. 아주 좋은 드리블러예요. 그리고 드리블에다가 플러스 스피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은 뭐 윙어도 되고 이제 중앙 공격수도 되는 왼발에 상당히 능한 아주 드리블 재간이 출중한 선수인데 물론 이 선수는 이미 앙제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만 연령이나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완성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라리가는 EPL과는 다르게 지금 이미 많이 비싸진 선수는 사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라리가 클럽이 데려오기에는 이 모하메드 알리쇼 선수도 아주 싼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PL이 데려오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원석을 제대로 안목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데려와야 하는 것이 지금 라리가의 실정인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모하메드 알리쇼 선수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재간의 어떤 툴로 봤을 때는 그리고 스피드까지 겸비한 그런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는 급속도로 라리가에서도 괜찮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소시에다드가 야누자이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야누자이 선수가 근년에 못해왔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그 자리 그리고 혹은 또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 같은 걸로 빠질 때는 득점원까지도 좀 필요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삭 선수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엔 못했잖아요. 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득점원 내지는 또 아주 재간이 좋은 돌파형 윙어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 모하메드 알리쇼 선수의 영입은 저는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잘한 영입이고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의 네 번째 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팀이 꽤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가 특유의 스카우팅 시스템을 바탕으로 챔피언십이나 그 이외의 하브리그에 있을 때부터 알려지지 않은 그러면서도 다소 저렴한 이적료의 선수를 잘 발굴해서 그 빅리그급으로 키워내는 데 굉장히 능한 팀이죠. 1군 선수로도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이 선수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미 진작에 좀 알려진 선수긴 했었어요. 에런 히키 선수입니다. 네, 볼로냐의 윙백 혹은 풀백으로 뛰었던 에런 히키 선수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골자에 넣는 볼로냐의 측면 수비수 에런 히키가 그에 걸맞는 아주 적합한 팀을 찾았다. 근데 히키 선수 노리는 팀들이 좀 또 여럿 있지 않았어요? 정말 여럿 있었죠. 근데 그 어떠한 팀들보다도 저는 브렌트포드가 주전 자리를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주전으로 뛰었을 때 기존의 플레이 스타일, 기존에 보여줬던 강점을 큰 별다른 어떤 달라진 변화, 어떤 달라진 모습 없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팀이 저는 브렌트포드라고 생각을 해요. 브렌트포드의 경우는 역시 윙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좀 보여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역시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이런 공격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백3를 기반으로 혹은 백4로 이제 경기를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풀백은 오버래핑을 하는데 주로 투톱 중에 한 명의 선수가 폭을 벌리고 중앙 미드필더와 풀백 여기에 스토퍼까지 한 4명 정도의 숫자가 측면 공격에 가담될 때가 많으니까 이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넓게 퍼져 있는 윙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에런 히키가 볼로냐에서 보여줬던 이 세리아에서의 스탯을 보면 5골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아무래도 킥이 좀 좋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취하는 데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있죠. 발이 빠르고 양발 모두 꽤 기술적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런 히키 선수가 충분히 윙백의 자유로운 동선을 보장해주는 브렌트포드의 전술에서 날개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이 역시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버티드 움직임도 아주 자유자재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을 소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 포지션은 엄연히 따지면 결국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브렌트포드는 왼쪽 윙백은 오른쪽 윙백 자리보다는 비교적 확실한 주전이 있어요. 챔피언십 베스트 출신이기도 한 니코 헨리 선수입니다. 네. 니코 헨리가 이 왼쪽은 아무래도 좀 붙박이로 뛰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오른쪽의 경우는 원래 윙포워드 출신의 카노스라든지 아니면 레르슬로의 선수가 이제 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뛰다 보니까 주전급 윙백이 비로소 필요해졌던 상황이었던 거는 맞았어요. 그래서 에런 히키 선수는 오른쪽 윙백의 주전 무게감이 다소 아쉬웠던 브렌트포드 입장에서 충분히 주전급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팀과 선수 모두 알맞은 영입을 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아마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일에서도 신체 능력의 어떤 경합이 찾아왔을 때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됐고요. 또 하나 브렌트포드가 좀 아주 알맞은 영입을 했는데 킨 루이스 포터 그러니까 헐시티에 윙 자원을 한 명 데려왔습니다. 네. 1600만 파운드로 데려왔는데 지난 시즌 헐시티의 최다 기회 창출을 기록했던 선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챔피언십에서 무려 12골을 넣었죠. 저는 그래서 이 킨 루이스 포터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름 챔피언십의 주요한 공격 자원을 데려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브렌트포드의 스카우팅 시스템을 믿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또 한 번의 어떤 팬들을 위한 어떤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거기에 또 이런 지금 알토란 같은 영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의 이제 네 번째 픽은 아까 모하메드 알리쇼 선수를 이야기할 때 베티스가 노렸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궁극적으로는 소시에다드로 갔지만 그러나 베티스는 알리쇼 선수는 놓쳤지만은 이 선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루이스 엔히키 선수. 그 스펠상으로는 엔리케인데 이제 브라질이니까 엔히키. 이 선수도 제가 현지 발음을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엔히키 뭐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루이스 엔히키 선수라고 저도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브라질 리그 플루미넨시로부터 바로 이제 유럽 빅리그 지금 베티스로 넘어오게 됐는데 아까 그 모하메드 알리쇼 선수와 이 루이스 에니키 선수가 앞으로 상당히 좀 비교가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쇼 선수도 사실은
베티스가 노렸던 선수이고 알리시조는 놓쳤지만 이제 에니키 선수를 베티스는 안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스타일 면에서 좀 겹쳐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메인 주발이 왼발이고 네. 그리고 에니키 선수도 드리블 재간이 이 선수의 확고한 주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리그 그 경기 내지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나 코파 수다메리카나 경기들을 보시면 이 에니키 선수의 재간은 유럽에서 이게 이제 얼마나 실제로 통용이 될지 조금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 왼발을 활용한 드리블 재간에 있어서만큼은 남미 리그권에서는 최상으로 이미 올라선 선수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 선수 베티스랑 궁합이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베티스가 이 드리블러 전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명철 해설위원께서도 들여보셨을 법한 데니우손 선수 네. 예전에 그러니까 호나우두 히바우두도 있지만은 데니우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티스에서 상당 기간을 뛰었던 드리블 원툴이라는 비판을 좀 받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드리블은 엄청나게 잘했던 선수가 있고 그리고 노장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호아킨 선수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데니우송, 호아킨 뭐 이 두 선수가 동시에도 뛰었습니다만 어쨌든 드리블러 전통이 베티스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해 보면 어떻게 보면 팀 전통하고도 좀 잘 맞는다.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같은 아주 유연한 발재간이 장기인 왼발 잘 쓰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알리시조 선수에 비해서 한 10% 조금 우려하는 대목은 뭐냐면 알리시조 선수보다는 약간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시조 선수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유러피안 선수여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스피드 쪽에도 방점이 있고요. 근데 이 에니키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보다는 완전 그 재간 쪽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좀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에니키 선수가 자신의 재간만으로 유럽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베티스에게는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나빌 페키르 선수를 제외하면 뭔가 드리블 재간으로 상대에게 균열을 내는 선수가 베티스가 그렇게 충분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멕시코의 라이네스 선수는 좀 실패한 영입이 됐고 지금 몇 년을 지나 보니까 그리고 호아킨 선수는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고 여기에 후안미 같은 선수는 또 드리블 돌파를 전공으로 하는 또 측면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와서 그냥 골 넣는 거에 더 특화된 자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페키르 선수의 돌파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페키르와 더불어서 이 에니키 선수가 같이 드리블 돌파를 해준다면 사실은 베티스의 공격 위력은 조금 더 저는 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에니키 선수를 얼마나 잘 적응을 시키느냐가 레알 베티스가 이제 다음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이 선수를 선택을 했고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마지막 선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팀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수 판매 때문에서도 그렇지만 영입 과정 자체가 활발한데요. 리즈 유나이티드고요. 저는 지난 시즌 페이노르트에서 뛰었던 시니스테라 선수. 네. 사실 아까 그 말라시아 선수도 꼽았기 때문에 네, 말라시아의 콤비. 네. 네, 페이노르트의 왼쪽 라인을 모두 조명해드리는 셈이 됐습니다. 시니스테라 선수를 좀 꼽았는데 이 선수는 뭐 보도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만 하피냐의 대체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즈 유나이티드의 프리시즌 명단을 보더라도 하피냐 선수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지는 지금 계속 네. 하루가 다르게 말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첼시, 뉴스가. 바르셀로나 네. 사실 그 이전에 아스날도 링크가 좀 있긴 그렇죠. 했었죠. 네. 그 하여튼 말이 계속 바뀌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긴 가겠죠. 그렇죠. 네, 아마 저희 녹화 기준까지는 뭐 어디다라는 네. 확정은 없습니다만. 아마 리즈 유나이티드는 계속 하피냐는 판매하는 자원이다라고 부유를 좀 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스테라도 그래서 하피냐가 떠난다는 명목하에 데려온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피냐 선수가 주로 오른쪽을 보았던 것과 다르게 시니스테라는 왼쪽을 보고요. 아마 오른쪽은 이번에 또 영입한 에런슨 선수가 역시 좀 소화하지 않을까. 에런슨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알토란이 될 확률이 높아요.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좌우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니스테라 선수는 역시 드리블러인데 아까 말라시아 선수의 오버래핑을 돕는 데 있어서 공격 가담을 돕는 데 있어서 시니스테라의 간수 능력을 이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시니스테라 선수가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볼 자체에 대한 터치와 간수, 드리블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선수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왼쪽 윙은 잭 해리슨 선수가 주전이었는데 해리슨 선수가 매 시즌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리즈의 왼쪽 공격에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을 안겼던 자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피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뽀른방과 간수 이를 통한 빌드업 관여가 됐는데 해리스는 엄연히 따지면 드리블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킥이나 순간적인 어떤 슈팅, 물론 그 슈팅마저도 결정력에는 변수가 있었지만 저는 이 선수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던 포인트가 드리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연계가 중요하고 간결한 플레이가 또 격찬받을 때가 많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온더볼 돌파되는 선수가 각 팀마다 꼭 필요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리슨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리즈의 빌드업이 대체적으로 하피냐가 있는 오른쪽으로 좀 몰리는 감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오른쪽 풀백 루크 에일링, 왼쪽 풀백 주니오르 피르포의 어떤 역량 차이도 있겠지만 에일링, 하피냐가 있는 오른쪽은 공격이 잘 풀렸던 반면에 왼쪽의 경우는 아무래도 빌드업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리즈 공격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엘사의 리즈가 좀 막혔던 것도 상대하는 팀들이 리즈의 공격 패턴을 잘 읽었기 때문에 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니스테라의 영입을 제가 좀 더 조명해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아쉬웠던 왼쪽 빌드업 혹은 왼쪽 공격 빈도에 대해서 시니스테라의 간수 능력이 발동된다면 충분히 왼쪽의 공수 밸런스도 좀 키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선수를 좀 높게 영입에 대해서 조명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 또 하나 시니스테라가 리즈와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인 이유는 수비 가담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하피냐도 압박과 수비 가담을 잘해줬던 것처럼 또 해리슨도 마찬가지로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니스테라 역시도 리즈 전술에 걸맞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기대를 좀 시켜드리고 싶고 시니스테라가 근데 딱 하나 변수가 있다면 왼쪽 풀백과의 호흡 문제입니다. 말라시아 선수하고는 아주 좋은 콤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즈의 왼쪽 풀백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리즈 팬분들은 시니스테라 영입된 건 좋은데 피르포 한 명만으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요. 원래 리즈의 왼쪽 풀백을 또 볼 수 있었던 스튜어트 델러스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아마 시즌 초반은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왼쪽 풀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피셜이 안 떴기 때문에 피르포 선수가 어쨌든 시니스테라의 장점을 좀 더 끌어올리고 마찬가지로 본인도 좀 더 왼쪽의 공격을 이끌기 위해서는 피르포가 지난 시즌보다는 성장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니스테라도 좀 더 장점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조명해드릴 선수가 이제 타일러 아담스 선수인데 활동량이 상당히 많고 터프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여서 칼빈 필립스가 떠난 리즈의 미드필더 수비 공백을 그래도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멀티형이죠. 맞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뽀른반, 전진, 박스 침투도 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진도 가능한 미드필더 요원으로서 저는 타일러 아담스 선수를 역시 좀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칼빈 필립스의 배급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선수, 빌드업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는 로카 선수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마르크 로카 선수가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물론 실패한 영입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선수의 라리가 때의 모습을 보면 볼을 굉장히 이쁘게 다루고 빌드업 스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기에 따라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그 연령별 대표 거친 그 엘리트 선수예요. 네, 물론 커리어가 약간 꼬이긴 했지만 타일러 아담스의 활동량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 특유의 어떤 그 팀의 에너지 여기에 칼빈 필립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마르코 로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 기술적인 역량 이런 부분이 잘만 나와준다면 칼빈 필립스의 대체를 두 선수가 하는 방향으로 이번 이적 시장은 리즈가 확실하게 효과로 좀 결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의 이제 마지막 선택은요. 라리가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도 잘 아실 선수라서 이 선수는 설명 짧습니다.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 선수. 네. 1987년생. 나이가 적지가 않죠. 30대 중반에 이미 접어든 이 선수가 아쉬운 레반테 강등과 더불어서 지역 더비 상대 중에 하나죠. 비아레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레반테 팬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좀 애석한 마음을 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반테에서 이 선수가 사실 커리어를 마감하지 않게 된 것은 정말 레반테의 히어로이자 레전드인데 레반테 팬들은 약간 쓰리시겠죠. 네. 그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저는 잘 데려왔다. 일단 비아레알이 지난 시즌에도 보면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리버풀을 2차전 전반전까지 아주 떨리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너무 부상이 잦고요. 네. 정말 해줘야 되는 에이스인데 그리고 단주마 선수도 잘할 땐 잘하는데 부상이 이 선수도 네. 잦아요. 그러니까 제라드 모레노와 단주마라는 정말 에이스급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 성적까지 끝까지 갔다는 거는 사실 비아레알에게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 선수 내려온 거는 이 두 선수의 잦은 부상에 대한 일단 대비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바로 이제 직후 시즌 요 다음 시즌 정도까지는
별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반테보다는 비아레알은 그래도 큰 팀이기 때문에 뭐 매 경기 풀로 모랄레스 선수가 나와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체력 유지 시켜주면서 로테이션 돌아갈 거고, 그리고 역시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가난한 자들의 메시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드리블 능력이 출중한 선수거든요. 물론 스페인 대표팀에 뽑히거나 한 적은 커리어에서 없지만 사실은 뭐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대표급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실력이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리그에서만 13골을 터뜨렸어요. 골만 해도. 그런데 일단 온더볼이 여전히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리쇼 선수라든가 루이스 에니키 선수도 온더볼의 장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비아레알도 제가 봤을 때는 온더볼 좋은 선수가 확실하게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이거는 틀림없이 앞으로 비아레알의 공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을 좀 더 열어줄 수가 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해본 흥미로운 영입 사례 5가지를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이것으로써 초고품격 원투펀치 레드 6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